대그룹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약간 펄럭펄럭거리고 밑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깔망이 깔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통풍이 될 수 있고 양 옆으로도 저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풍이 어느 정도 되겠지?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좀 공간이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이 미니벨이 살짝 웃자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페리도트도 살짝 웃자람이 보인다는 거, 이제 요즘에 살짝 그렇습니다. 사실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좀 웃자라기가 좀 쉬워요. 근데 얘는 되게 묵은 애예요. 엄청 묵은 애인데 이제 그 그러니까 묵은 목질화의 목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린 거죠. 근데 페리도트 자체는요. 얘도 지금 밑에 되게 목질하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초록초록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햇볕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는데 어떤 애들이 조금 더 빨리 웃자라네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키우실 때 그런 애들은 햇볕이 조금 더 많은 곳에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참고하시는데 대부분 목대가 나오면서 크는 다육들이 조금 더 웃자람도 빠르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대가 아주 굵은 애들은 그래도 조금 천천히 자라지만 목대가 얇으면서 목대로 자라는 다육들은 그만큼 옷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제 블루엘프가 저게 이제 목대를 애벌레가 훌렁 파먹어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버렸는데요. 그랬더니만 자 위로 가는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목대에서 새끼들이 올라오네요. 여기도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쬐끄맣게. 그쵸?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다육이를 키워보셨던 분들은 위로 적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자구가 붙는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다육이 혹은 식물 키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왜 그런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새홍지마구나. 다육사 새홍지마. 사실 그런데 적심 자국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그 목대에 있는 다육의 적심을 선호하지 않아요. 자, 요거 이제 만약에 페리도트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은 항상 햇볕이 보이는 반대쪽으로 몰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위에서 바짝 눌러주면 호르몬들은 바로 밑에서 영차 힘들게 얘네들은 밀어 올리면서 커요. 그래서 햇볕이 많은 곳에 있는 민들레가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위로 잘 성장 못하고 훨씬 더 단단하게 야무지게 큰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회양목 사이에 그 크고 있는 민들레는요 어때요? 연들연들 해가지고 키가 엄청 크고요. 꽃대 역시 그 회양목의 그 키보다 더 크게 해갖고 그 회양목 밖으로 민들레 그 솜방맹이 그 씨앗이 올라와 있는 걸 본 걸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햇볕이 부족하면 햇볕의 반대 방향으로 생장 호르몬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가서 얘를 어떻게 해야 반대편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해가 있는 곳으로 식물들의 생장점을 그쪽으로 모아가요. 그래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얘가 장기적으로 생존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이제 제가 베란다 안쪽으로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이쪽에서 이제 해가 들어오잖아요. 베란다 안쪽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육이가 그 호르몬이 어디로 몰려가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생장점이 여기에요. 새 잎이 돋아나는 곳이 생장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육이가 제가 여기를 탁 꼬집었어. 그럼 생장점이 위로 막 가는 생장점이 없어졌어. 그러면 갈 곳을 잃은 그 성장 호르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옆으로 막 퍼지면서 주변으로 새끼를 달아주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적심한 후에 이제 그렇게 군생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심하고 꼬집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요렇게 번식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셔야 돼요. 초보 다육맘은 적심은 뭐고 꼬집기는 뭐예요? 자, 적심은 뭐냐면 깊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냥 딥펀칭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깊게 도려내서 이제 얘네들은 뭐 단수 위에 생장점을 그냥 몇 단씩 없애고 위와 아래 모두를 그 독립 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한다는 얘기는 위에 덜어내는 위의 개체를 별도 독립 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생장점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모양새를 많이 덜어내는 그런 이제 적심 방법이고요. 꼬집기는 뭐냐면 순딱이에요. 순딱이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몇 개만 이렇게 삭삭삭 긁어내갖고 진짜 입 한 서너 개만 탁 이제 긁어내는 거. 그러면 위는 다 버려야 돼요. 독립개체로 쓸 수가 없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적심은 위와 아래 모두 다 개체로 독립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개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는 괜찮아요. 온전한 개체가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모양 같고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요 크기 갖고 다시 독립개체를 키워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요 모주는 적심 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적심이네 라고 하는 그런 적심 자국을 가지고 크게 됩니다. 근데 꼬집기, 순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까라솔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살짝 순만 따. 그러면은 이 순이 너무 생장점이 붙어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또 얘네들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요. 적심 자국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장점이 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수형으로 군생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꼬집기랍니다. 그래서 까라솔 꼬집기 하면 거의 표가 안 나요. 거의 표가 안 나고 마치 자연스럽게 생장점이 분지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죠. 그래. 뭐 때문에 그랬냐면 갑자기 저기 블루엘프가 목대에서 자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넘어갔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요 기사. 월간 원예에서 작은 존재로 큰 기쁨을 전하는 에케베리아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 기사는 23년 3월 31일 날 이제 월간 원예에 이제 기고가 되었는데 누가 이제 이 기사를 자, 우리 이지혜 농업연구사님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의 이지혜 농업연구사님께서 월간 원예에 기고를 한 글입니다. 에케베리아는 다육식물이라고 말하면 바로 떠올릴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식물이에요. 식당과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친숙하죠. 색상과 모양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고 관리하기가 쉬워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이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식물과 플랜테리어가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에케베리아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맞아요. 다육식물에서 가장 인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에케베리아하고요. 그 다음 세덤불이에요. 자, 에케베리아의 특징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다육식물로 105개 정도의 종이 속해 있고 자생지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북서부 지역의 반건조지대입니다. 자, 반건조지대라고 했습니다. 사막이라고 했습니까? 사막 아닙니다. 반건조지대입니다. 재배 및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교배종으로 그 종류만 700종이 넘습니다. 에케베리아의 주요 관상 부위인 잎은 색과 모양이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맞아요. 자, 거리대만 봐도 지금은 다 초록초록하지만 빨갛고 노랗고 주황이고 보라고 색상이 다양하죠. 까만색도 있어요. 이 표면에 백분이 있거나 털이 있는 품종도 있고 풀일, 혹 등이 있는 품종도 있습니다. 잎의 모양도 바늘처럼 뾰족한 것부터 하트 모양까지 여러 형태가 있고 소형에서 대형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계절에 따라 색상의 변화도 뚜렷해서 식물 자체로도 장식 효과가 높습니다. 국내 6종 현황을 보면요. 다육식물 대부분의 원산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농가와 소비자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는 해외 품종의 국내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변화 주기가 짧은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육종 연구를 시작해서 매년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육성한 신품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은요. 이번에 신품종 육성을 한 그 다육들이 시장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글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렇게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목표는 이제 보통은 원산지가 외국이어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짧아진 소비 트렌드. 그러니까는 지금만 이렇게 막 유행에 막 쫓아가지고 오늘은 얘가 인기 있다가 내일은 얘가 인기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그랬네. 2012년부터. 자, 에케베리아 신품종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사노피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사노피아는 뭐랑 좀 많이 닮은 것 같냐면은 얘가 저기 좀 진한 것이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요. 헤라 말고 헤라는 잎이 조금 얇은데 헤라 말고 오리온이나 아니면은 그 루신다 같은 그런 애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오리온이나 루신다. 사노피아 한번 볼까요? 잎 끝과 얘가 이제 사노피아예요. 사노피아가 이제 요번에 새로 품종이 개량됐어요. 잎 끝과 가장자리에 적자색이 넓게 착색이 되고요. 잎 아랫면 가장자리까지 착색되고 백분이 표면에 약하게 발생해서 상품성이 뛰어나대요. 엽수가 많아 번식도 용이하대요. 얘는 뭘로 교배를 했는지 교배 정보 좀 알려주지. 그럼 바로 나오네. 누볼라가 또. 누볼라는 또 뭐야? 누볼라 파키피튬과 속간 교배한 파키베리아 품종. 파키피튬? 파키피튬이면은 미인 종류가 속해 있는 애들, 그 파키베리아 품종으로 통통한 이 모양이 구름과 닮아 이탈리아어로 구름을 뜻하는 누볼라로 이름을 지었대요. 잎 윗면 가장자리와 아랫면에 착색되는 황적색이 붉은 잎의 색과 대비되고 백분이 형성되어 몽환적 분위기를 형성한대요. 스텔레. 스텔레 이쁘다. 다른 품종과 달리 잎이 주걱 모양으로 독특하며 잎의 두께가 얇아 장미를 닮은 모양새가 특징이래요.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요. 잎끝이 엽수가 많아 증식이 빠르고 분지력이 우수해 풍성한 느낌. 제가 좋아하는 서든벨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얘는 다른 품종과 달리라고 했는데 얘는 한쪽이 그랍토페탈룸 속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수사나. 얘는 폴덴시스 같은 그런 좀 약간 좀 진한 라인을 갖고 있네요. 수사나. 아가보이데스 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창에 속해 있는 계열이에요. 아가보이데스 계열로 백분이 발생하지 않아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요. 연꽃과 같은 외형이 특징이고 잎끝과 가장자리 주변부에 적색이 앞뒤로 진하게 착색돼서 어느 방향에서 봐서도 물든 모습을 감상할 수 있대요. 자, 클로에 한번 볼까요? 클로에 황록색 바탕에 잎끝과 가장자리에 진적 자색이 선명하게 착색이 되고 백분은 약하게 발생된다고 해요. 저 클로에는 또 뭐지? 품종에 비해서 뭐가 빨라? 뭐가 빨라? 빠르다고? 뭐가 빠른데? 클로에가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 방법 한번 볼까요? 엽수가 많고 분지력이 우수해서 그리고 생장 속도가 빠르대요. 키우기가 관리법 한번 볼게요. 이런 관리법들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용토, 에케베리아는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고 양분이 과하지 않은 용토가 재배에 적합합니다. 용토 재료는 부피 비율로 마사토 60%, 펄라이트 20%, 피트모스 10%, 가축, 발효, 퇴비 10%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사토는 점토 함량이 낮아 관수 후에도 굳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용토는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재배 농가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매니아들은 이렇게 사실 하기 힘들어요. 제가 요거
인터뷰 했을 때도 요 얘기 했었는데요. 자, 마사토 펄라이트 하면 80%가 지금 뭐예요? 80%가 배수를 담당하는 지금 이런 용토들이 들어가고, 피트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토라고 얘기하는 피트모스는 겨우 10%, 발효 퇴비가 지금 10%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뿌리가 내려서 좀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피트모스인데 10%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충분한 영양을 위해서 가축분, 발효탭이 특히 돈분이 좋다고 했거든요. 돈분탭이 10%로 혼합을 해갖고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데, 돈분탭이를 우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돈분탭이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 영상 때문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키핑장에서 이 퇴비 사용해가지고 그 사이 퇴비에 보면 날벌레, 그 벌레가 되게 많아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벌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갖고 키핑장에서 이 돈분 퇴비를 이 배양토에 배합해갖고서는 진짜 벌레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싶은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면 재배농장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재배 농가에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따르는 데도 있지만 안 따르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점토 함량이 낮은 마사토를 쓰란 얘기는요, 세척마사 쓰라는 얘기입니다. 세척마사. 저도 제가 처음에 다육생활 시작할 때 몰라가지고 미세척마사 썼다가 베란다가 날리고 황토물이 줄줄줄 흘러가고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화분을 털어봤더니 밑에 그 마사 점토들이 내려앉아갖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척마사 많이 쓰세요. 보통 베란다에서 다육이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관수 후에 그 흙탕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미세척 마사보다 세척 마사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근데 미세척 마사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다육이 그 용토에 배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그 미세척 마사에 붙어 있는 영양소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싸니까 그거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걔네들이 악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수를 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사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다육이가 벌써 뿌리 활착을 했네? 안 움직이니까. 그 점토들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으니까 벌써 활착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사는 위생적인 부분 관리하는 데에서도 또 수월하고, 다육이들 용토들 우리 뭐하러 그러면은 배수 좋은 마사 많이 쓰고 펄라이트 뭐하러 넣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미세한 그런 기공들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고 숨 뿌리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그 점토들이 다 막는다니까요. 근데도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싼 거 쓰시는 거고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뭔데요? 영양, 고정력, 뭐 그렇다. 근데 다른 것들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치롭게 이제 홍보를 하시죠. 자, 생육 환경 볼게요. 다육식물이라고 하면 햇빛과 고온에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생장에 적합한 온도는 주간 20에서 25도로 최고 온도가 30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요. 햇빛이 강하면 40에서 50% 차광을 해서 화상을 예방해야 돼요. 특히 이른 봄이나 장마 후 강한 햇빛에 의한 일소 현상에 주의해야 되고요. 야간 온도는 10도 이상을 유지하여 생육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자, 이런 온도 구간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재배 농가를 위한 정보랍니다. 여기 보면은 야간 온도 10도 이상을 유지하세요라는 거는 재배 하우스에서 10도 이상 유지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매니아들은 10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색을 예쁘게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약간 누구를 위해서 작성된 글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너무 햇빛과 고온이 강한 그런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까 사막지대 아니고 반건조 지대입니다. 원산지들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관수. 자, 다육식물 대부분은 과습한 것보다는 건조한 듯 키우는 것이 병도 들지 않고 좋아요.
생장기인 봄철과 가을철에는 충분히 관수하고 겨울과 여름철, 과도한 관수는 뿌리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관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해요. 물 주는 시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밑쪽에 잎이 살짝 쪼그라들었을 때 관수하면 돼요. 조리개, 분무기 등을 사용해서 화분 위에서 물을 주는 형태보다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것이 생육과 병 예방에 좋아요. 자, 요 부분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여름철과 겨울철 과도한 관수는 뿌리 부패의 원인이 돼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봄, 가을은 관수를 2주에 한 번씩 하고요. 여름과 겨울에는 단수, 절수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관수를 하세요 라고 농사로가 이제 각 다육이마다 키우기법을 여기다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요. 최고 온도가 30도 이하가 되도록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이 되도록 벌써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30도, 여름에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생리장애 현상이 일어나면서 잘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환경에서 꼭 동형다육, 하형다육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30도 이상이 올라가면 다육들이 힘들어하면서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기공을 열어서, 물론 얘네들은 기공을 밤에 열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얼음해요. 저기 있는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운 날에는 입장 뒷면에 기공을 열지 않아요. 제가 그 온도가 38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는 순간 내 자기 자체의 수분을 더 많이 빼앗겨서 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손해가 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30도 이상이 되면 생리장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육들이 미워지고 탈색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화분에다 자꾸 물을 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물을 주면 과습이 생기면서 뿌리들이 썩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공기 중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 또 얘네들이 증산작용 잘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별로 일을 할 게 없는데 또 물을 막 줘. 그럼 또 과습 현상이 생겨요. 자, 겨울에는요, 상시 온도가 10도 아래로, 낮에 특히 밤에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분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또 못해요. 근데 화분 안에 물을 계속 주면 또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봄, 가을을 제외한 여름 장마철, 여름 고온기, 그다음에 한겨울 그 혹서기, 혹한기에는 관수를 줄여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우기법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잎이 살짝 쪼글거릴 때, 살짝 만져봐서 쪼글거릴 때, 내가 물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다육들은 전부 다 탱글탱글 지금 하고 있어요. 초보 다육맘한테는 쪼글거린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럼 다육들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그런 걸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면관수가 도움이 됩니다. 저면관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바들이 많이 달라요. 자, 저면관수는요, 여러분들 물을 좀 낮게 해갖고 천천히 아래에 있는 뿌리가 먼저 물을 먹게끔 관수하는 방법인데요. 저면관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돈분 발효탭이 10%를 넣으라고 알려줬잖아요. 저면으로 물에 담가 놓으면 거기 안에 있던 퇴비의 영양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다 흘러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면관수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위로 물을 철철철 흘러내리도록 주는데 뭐 그거하고 또 뭐 다르지 뭐가 다르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르죠. 그냥 물이 잠깐 흘러가는 거랑 물속에 담궈갖고 우려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관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에케베리아 잎과 줄기를 절단을 해요. 자, 번식 방법이에요. 그늘에서 절단 부위를 건조한 후 삽목하는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어요. 잎으로 증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장점 제거, 적심 등 방법으로 증식을 하기도 해요. 자, 제가 먼저 영상 하기 전에 적심, 꼬집기 등 방법 이야기해드린 방법으로 에케베리아는 번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자, 박사님들이 알려주는 다육이 에케베리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니아들이 알려주는 방법, 박사님들이 알려주는 방법도 좀 다르죠? 자, 농학 박사님들이 집중을 하는 곳은 재배예요. 재배 농가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매니아들, 예쁘게 키우는 게 목적인 매니아들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섭취하면 그러면 참 좋겠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하는 정보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대 수다는 여기까지.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